네, 안녕하십니까. 정밀한 점검 및 진단 평가 사례 교육의 교량 시설물을 안내를 드리게 된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안전 평가실 교량 담당자입니다. 먼저 간략한 세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교량 시설물에 대한 평가 사례 위주로 조금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평가 제도, 그 다음에 평가 사례, 시설물 사고 사례, 그 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준비는 했는데 질의응답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시설안전 평가실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제도입니다. 저희가 해당 영상은 공통편이라고 별도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공통편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교량편에서는 평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라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술 수준을 조금 향상시키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나 세부 지침 그리고 과업 지시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대상입니다. 평가의 대상 항목은 법, 시행령 그리고 지침에 잘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저가가 거의 대다수를 조금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년 이상 경과한 C등급, 그리고 간간히 D2등급 정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법 12조 2항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이 좀 공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진단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 12조 2항,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절차입니다. 저희 평가 절차는 플로우차트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평가가 시작되면 대상을 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심의를 상정할지 말지에 대한 사전 평가가 조금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70점 미만, 그 다음에 점검은 60점 미만, 그리고 이제 주요 평가 항목이라고 정밀안전 진단은 3개 항목이 있고 정밀안전 점검은 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각 항목에서 100분의 40점 이하, 저희가 이제 과락으로 저희가 부르는데 과락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전 통보를 드리죠. 업체 쪽으로 사전 통보를 드리면 소명을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모두 가지고 심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를 내신 분은 이제 심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소명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는 이제 국토부 보고가 당연히 진행이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 또는 재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재평가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이는 이의 신청을 제출을 하시면 재평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량 시설물에 대한 평가 사례를 이제 항목별로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요. 해당 항목은 정밀안전 진단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밀안전 점검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부 다 진단에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만 사례를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단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PT는 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평가 항목을 조금 저희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고, 파란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항목은 오른쪽에 이제 규정과 사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조금 했습니다. 특히 교량편 같은 경우에 세부 지침이 연차별로 조금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 지침 변경건에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21년 12월 달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라고 하면 이전에는 점검로만 저희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처럼 과업을 수행을 했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라고 해서 추락방지 시설, 도로 포장, 그 다음에 신축 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4가지 항목으로 조금 추가가 됐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교량을 제외한 일반 도로 교량 같은 경우에 환기구 등의 덮개를 제외한 3가지 항목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외관 조사나 평가는 뒤에 이제 항목에서 저희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게 22년 12월에 개정된 대상 시설물의 범위입니다. 특별하게 변경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삭제가 됐어요. 이제 이 부분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잘된 사례라고 저희가 조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보통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가업에 대한 내용은 잘 작성을 해주세요. 근데 간혹가다 선택 가업에, 지침상 선택 가업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씩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한 번 더 검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잘못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실시한 과업인데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가 빠져 있죠. 이제 기존 세부 지침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부분이에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업수행계획서는 굉장히 잘 쓰시고 대부분 업체별로 폼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 지침에서 공고하고 있는 과업수행계획서 부분은 해당과 같습니다. 목적도 적으셔야 되고 개요도 적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조직, 안전관리 계획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지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는 이 표만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가 어느 분이 분석 및 평가에 들어가시고 조사 및 시험 분야에는 어떤 분이 수행을 하신다라고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안전관리 계획은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서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침에서 공고하는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만 들어가 있어도 시설 안전 평가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고서 작성 체계입니다. 진단 또는 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 그리고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이렇게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7.2.2, 7.2.3에서 해당 항목은 보고서에 수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보고서 작성 체계에서는 서두와 개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자료 분석부터 종합 결론까지는 뒤에 평가 항목에서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실시는 하지만 대부분 다음 평가 항목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부록이에요. 부록에 저희가 수록해야 될 항목이 PPT 화면 항목보다는 훨씬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4가지가 참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치 해석 자료가 종종 누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납품하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도 의외로 조금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량이니까 저희가 계측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비파계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계측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성과표를 부록에다 수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 부분만 조금 한 번만 더 검토 부탁드리고, 이제 서두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저희가 소두, 그러니까 정밀안전 진단 또는 점검에 대한 결과표를 조금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대결함이라고 조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교량시설물에서 중대한 정도의 결함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상태평가 D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상태평가를 하셨는데
주부재에서 D등급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시면 중대한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바닥판에 D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하부도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 중대한 정도의 결함의 손상이거든요. 근데 중대 결함에는 하나만 쓰신 거죠. 이게 그 같은 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만 좀 구성을 해본 상태인데,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결과표에 둘 다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적이 거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주로 지적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항목만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예. 설계도서와 시공자료 등의 조사를 적절하게 잘 하셨는지, 또는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존 보고서를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항목이 되겠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밑에 규정에 있습니다. 정밀한 전 진단 또는 점검은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냥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넣어주시는데 검토하고 분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항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먼저 하중 상태 등의 조사 항목이 있고, 저희가 그다음에 부재 변형 등의 조사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저희가 좀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하중 상태 등의 조사에서는 용도 변경 또는 하중 조건이 변화하는 바에 대한 검토를 조금 실시를 하고 있고, 부재 변형 부분은 교량에서 말하는 부재 변형의 경우에는 교량 받침과 신축이음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 받침, 신축 유관 또는 신축이음 유관의 정도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셨냐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고 있고, 사례를 조금 보자면 이는 하중 상태 등의 조사 부분인데, 이 보수보강 이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교량을 인상해서 받침을 교체했다라는 보수 내역이 들어 있었고, 밑에 보시면 확장입니다. 이는 이제 차선을 교량을 확장하신 경우가 되겠는데, 보수보강 편에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료 분석 부분이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외관조사 파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받침 교체 경우에는, 직선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침 형식을 교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중 변화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곡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받침 형식이 바뀌면 교량의 거동이 조금 변경되면서 하중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보고서상에 좀 반드시 기술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부재 변경 등의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는데 최소 필요 유관 잘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축장도 산출을 잘 해주셨거든요. 온도 변형량도 마찬가지고. 근데 밑에 보시면 강교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적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식 자세히 보시면 40도에 대한 내용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에 대한 검토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상 결합 열화 등에 대한 외관망도 작성 부분이에요. 이제 외관망도 작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잘된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상태평가 기준을 같이 조금 수록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방형 균열들은 균열 폭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CW라고 해서 0.2mm라고 기록을 잘 해주신 경우가 되겠고요. 잘못된 사례라고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망상균열에 대한 폭과 길이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러면 특히 해당 망도 같은 경우에는 정경관이 거의 망상균열이 발생한 건데 균열폭을 모르기 때문에 상태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망도 작성하실 때 이방향 균열에 대한 균열폭도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잘된 사례처럼 CW라고 해서 0.1mm 0.1mm다
정도만 기록해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고, 밑에는 신축이음입니다. 신축이음 후타제도 균열 간격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망도 보면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0.1mm 균열이 19개가 있다 정도만 망도에 기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관조사 망도가 아니더라도 보고서상에 간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30cm 이하인 경우에는 D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를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외관조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들어 있는데, 조사된 결함 및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는 망도와 사진 대지를 작성하여 관리주에 통보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게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은 외관조사에서 이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시면서 대부분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교량편에서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성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손상 발생 원인 부분인데, 원인 분석이 한 번씩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손상, 그러니까 한 부재에 여러 손상이 발생하면 다 원인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 번씩 여쭤보시긴 하는데, 원인 분석은 보고서 작성의 기본 부분입니다. 손상이 있었을 때 얘가 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정밀안전 진단 그리고 점검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은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밑에는 중대한 결함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바인데, 상태평가 기준 D 이하인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셔야 돼요. 책임기술자분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지침상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태평가 D 이상에 대한 손상이 조사가 되었다면 이 손상을 중대한 결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손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대한 결함은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된 사례 보시면 염화물 함유량 분석 결과 D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염화물 함유량 시험 결과만 가지고 중대결함 여부를 판단하진 않거든요. 중대결함은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를 작성하신 책임기술자분께서 조금 걱정이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보고서에 잘 기술을 해주셨고, 밑에 보시면 잘못된 사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도 D등급 이하면 중대한 결함 정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축이음부에 D등급이 나온다라고 보고서에 기술을 해주셨는데, 이를 중대결함으로 보실지 일반 손상으로 보실지에 대한 판단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파괴 그리고 재료시험 부분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항목은 왼쪽에 보이시는 항목이 1.3.1이 정밀안전 점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2가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인데, 항목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밑에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점검은 염화물 함유량 시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해안에서 2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긴 하고, 그러니까 해안에서 250m 이내의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고 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점검이나 진단을 하는 1, 2종 시설물은 대부분 교량의 연장이 100m에서 최소 100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위성사진에서 보셨을 때 교량을 한 바퀴 돌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범위를 조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재료시험 기준은 탄산화는 최소 1개 또는 최소 2개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한 번씩 놓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점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가업이란 정도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염해에 취약한 해상교량 그리고 하천교량 중에 염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함유부에서는 간말대 또는 비말대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한 곳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게 재료 시험 수량 산정하실 때 한 번씩 빼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정밀하는 진단 세부 지침에 보시면 평가 방법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발 경도는 건전부, 비건전부, 불량부이죠. 비건전부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고, 균열 깊이 조사는 허용 균열 폭과의 비교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도 깊이별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지적이 되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세 군데 하셨어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데, 간격은 50mm입니다. 50mm 단위로 분석을 하셨고, 철근까지 깊이를 저희가 보통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철근까지 깊이도 실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적이 된 경우겠고요. 밑에는 균열 깊이 측정 잘 하셨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허용 균열 폭과의 비교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조금 지적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량에만 좀 있는 과업이죠. 이제 재하시험 부분인데, 재하시험도 대부분 잘 하시기 때문에 뭐 딱히 말씀드린 건 없다마는 요게 좀 있어요. 연속교는 정모멘트 그리고 부모멘트 구간에 센서를 다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잘못된 사례처럼 부모멘트 부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지적이 좀 되고 있고, 제하 하중 같은 경우인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차선 이상, 그러니까 차로로 따지면 4차로 정도 되겠죠. 4차로 이상 되는 교량은 2대 이상을 동시 제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시 제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이 나가고 있고, 오른쪽은 굉장히 잘 된 사례예요. 이제 한꺼번에 제하를 잘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 차륜 하중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70% 설계 하중이 70% 이상 되는 거를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특히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에 제하 차량의 하중이 적게 되면 변이량이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위해서 좀 큰 하중을 태우시는 바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석 부분입니다. 분석에서 이제 시험 보고서 작성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재하시험 결과 검토 부분이 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항목은 시험 보고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추정 부분에 대한 시험 보고서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제 지침에서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밑에 엑셀표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분석을 하시는데, 이 엑셀표와 별개로 시험 보고서라고 별도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재하시험 값입니다. 이 그래프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0.28mm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표 정리하실 때는 좀 다른 값을 쓰셨어요. 그래서 상이한 값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동적 재하시험 분석입니다. 고유 진동수 이제 산정을 위해서 보통 FFT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게 일반 STB 교량이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FFT 분석하면 이렇게 픽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대부분 고민하시는데, 해석치가 5.299가 나왔기 때문에 이 픽을 선택하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한 추측인데, 일반적으로 STB 교량 같은 경우에는 1차 모드가 가장 큰 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1차 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차 픽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사유 정도는 적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두 번째 픽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는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조해석 및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저희가 좀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냥 화면으로만 보시는 걸 하시고, 다음으로 해석 위치, 그 다음에 물성 등의 해석 조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은 대상을 얼마나 잘 선정했는가, 그리고 해석 조건이 실제 교량하고 잘 매칭이 되어 있는가 여부를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하중 변화라고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놨는데, 사례를 좀 보시면 교량이에요. 교량이고 난간이 있고 왼쪽에 이제 방음벽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바닥판, 방호벽, 그 다음에 포장 하중 정도만 2차 고정 하중으로 넣어 주셨어요. 근데 다행히 왼쪽에 사진 보시면 방음벽 높이가 낮긴 해서 큰 하중이 작용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방음벽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중을 특히 편측으로만 받는 하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차 고정 하중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관매달기입니다. 관매달기에서 이제 관매달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하중인데, 시설물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관매달기에 대한 하중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정 근거인데요. 이제 STB 이제 강교 같은 경우에는 상세 모델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부재 할증이라는 부분으로 하중을 조금 할증을 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30% 할증을 했다 정도만 적혀 있어요. 이제 왜 30%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먼저 모델링 하셔서 이제 셀프 웨이트 주신 다음에 나오는 반력값을 가지고 강제 재료표랑 비교를 해서 보통 할증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지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부분입니다. 모델링 부분도 뭐 대부분 다 구성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이 되지 않는데, 아까와 좀 동일한 거예요. 이제 부부재 자중 30% 넣겠다라고 보고서에 기술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인풋 파일을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인풋 파일 확인을 해봤더니 할증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적이 되는데, 이는 사중 할증이 30%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안전성 평가 결과가 조금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한데, 대부분 그 이제 부록 부분에 인풋 파일이 수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를 썼을 때 사용한 인풋 파일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넣다 보시면, 그러니까 부록을 챙기시다 보면 한 번씩 잘못된 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책임기술자분께서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내화력 판정하고 안정성 검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별다른 지적이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요게 좀 있어요. 이제 철도교는 필요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에 치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교는 부발력을 검토하라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지 항목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손상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 부분인데요. 여기서 대부분 하는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지침 코드 관련 서적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견해랑 좀 다른 견해를 피시거나 또는 세부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견해는 괜찮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다른 견해를 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근거를 좀 달아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필요하고, 밑에 사례는 대부분 이런 거죠. 외부 텐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타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타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부 변형 시험이나 개방 조사를 좀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해당 내용을 넣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상태 평가가 제일 이제 크죠. 왜냐하면 이제 시설물의 이제 안전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범위가 상태 평가 부분인데, 먼저 개정사항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2월 달에 이제 공중 이용한 부위가 들어갔다고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중 이용하는 부위의 상태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부분과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도로 포장에서 깊이 8c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외관 조사나 상태 평가 하실 때 포툴이 있다라고 기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깊이 측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위험부도 있어요. 이제 후타재 균열 간격에 따른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성하실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바닥판 부분입니다. 기존의 열암이 손상은 한 가지 항목으로 또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좀 분리가 됐어요. 21년 12월 달에 해당 내용이 조금 분리가 됐고 철근 부식이 별도로 나왔으며 누수 및 백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다행히 D등급까지는 안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 작성하실 때도 각각 세부 항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22년 12월 달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항상 교량 점검이나 진단하시는 분들의 과제였는데 이제 세부침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된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1년 12월 달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제 신설이 된 경우가 됐고요. 이는 22년 12월 달에 콘크리트 바닥판하고 동일한 형태로 열암이 손상 부분이 별개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저희 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바닥판을 상태평가할 때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질의를 많이 넣어주시는데 이제 평가와는 별개로 이제 정밀하는 진단 수행하시는 책임 기술자분께서 그 바닥판에 텐던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한 상태 평가를 감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량 받침 부분입니다. 전단 면적량이 조금 현실성에 맞게 조금 바뀌었고요. 이는 사용 한계 상태랑 극한 한계 상태를 그대로 이제 차용한 부분이 되겠고 22년 12월 달에 이제 받침 콘크리트 등으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요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안내를 드리기로는 받침 콘크리트 위에 있는 하부 무수축 몰탈의 경우에는 상태평가 등급에 따른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받침 콘크리트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은 무수축 몰탈 등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장 부분인데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이 별개로 분리가 됐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는 애초에 균열이 좀 잘 나기 때문에 포장 불량률도 현실성에 맞게 조금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재 면적은 410이고 이에 따른 철근 부식 손상 면적을 평가했더니 C등급이다 라고 이제 보고서 기술해 주셨는데 이제 이 부재 면적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밑에 망도를 보시면 G1, G2, G3로 세 개의 거도로 이루어진 교량이었는데 저희 지침에 보시면 오른쪽에 좀 표기를 해놨는데 경간 1에 거더 하나, 거더 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거더를 갖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 부재로 평가하는 게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한꺼번에 세 개의 거더를 한꺼번에 부재 면적을 산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C가 나온 건데 저희가 면적률이랑 손상률을 다시 계산해봤더니 2%가 넘어가서 D등급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부재 면적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밑에처럼 거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바닥판만 조사 단위 면적으로 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성 평가 결과입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는 구조해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등급 지정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상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C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B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B등급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음으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종합 안전 등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보강 방법 우선순위 잘 선정해 주시고 계략 공사비까지 뽑으시는 부분도 대부분 다 있고요. 특히 점검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잘 되어 있고, 이제 유지 관리 방안만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세부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 그림 및 사진 등 위주로 구성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진하고 그림이 충분히 수록이 되고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주시는 바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넣었냐면, 유지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한두 장으로 가볍게 이제 손상 사진만 넣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작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 부분입니다. 종합 결론에서 수록되어야 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 필요성, 그리고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경합 결론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사용 제한의 필요성, 이 두 가지 항목은 좀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사례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랑 밑에 보이는 두 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상황이에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설물이 좀 파손되는 경우고, 이 두 가지 항목은 이제 일부 유지 관리에 대한 미흡성으로 이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또는 점검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손상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가지 항목 다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받침이었고, 이거는 이제 캔틸레버 부분이었는데,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을 되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점검 진단 수행자였다면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고민이 제일 먼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대한 코어가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바였고, 도림부두육교는 처짐에 대한 검토를 조금 육안이나 아니면 측량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고 사례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종 시설물 사고 사례입니다. 3종 시설물 교량은 소규모이고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입니다. 2023년 이전의 3종 시설물은 지정권자, 즉 광역지자체장 등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특법 시행령이 2023년 5월 1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3종 시설물의 범위에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화, 상태 불량 토목 분야 시설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 분야 대상 범위 충족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기존의 보수 보강까지는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2등급으로 평가되면 최초 정밀안전 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경우엔 해당 정밀안전 점검을 생략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제3종 시설물 교량에 대한 사고 사례를 통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부분 하천의 수위 증가 및 범람 등에 의한 통수 단면 부족에 의한 붕괴 사례입니다.
네, 먼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곡교입니다. 대곡교는 사경간 단순교로 구성된 연장 40m의 RC 슬래브 교량입니다. 시간당 최고 145mm의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가 교량을 원류하는 상황이었고요. 빠른 유속으로 인해 기초 주위의 지반이 쇄골되면서 교각이 상류측 방향으로 전도되었고, 부력을 동반한 동수압에 의해 교각 피어 2번이 붕괴되면서 2경관과 3경관의 상부 슬래브가 낙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 하단부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풍화암이나 연암층이 위치하고 있으나 본 교량은 일반 사질토층에 의해 지지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각의 기둥은 교량 붕괴 시에 기초와의 연결부에서 분리되면서 전도되어 이동되고 이후 토사에 의해 묻힌 것으로 추정되어 유실된 교각은 조사 때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동상교입니다. 동상교는 6경관으로 구성된 연장 66m의 슬래브 교량이고요.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유속이 증가되면서 교각 피어 2번 기초에 쇄골 및 치마, 회전을 발생시켜 붕괴되었습니다. 대곡교와 마찬가지로 교각 구체와 기초와의 연결부가 파괴되었고요. 상부 구조는 다행히 낙교가 되진 않았지만 약 72cm 정도 침하되었고, 기초는 3경관 쪽으로 약 22도 정도 회전하여 약 2m 정도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송정 1교입니다. 동상교와 마찬가지로 평창군에 있는 슬래브 교량이고요. 태풍 마이삭의 영향에 의해 교각 7번에 기초 부근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마찬가지로 쇄골이 발생하면서 교각이 치마 및 전도가 되고, 교각 7번에 의해 지지되고 있던 7경관과 8경관의 낙교가 발생하여 붕괴된 사고입니다. 다음은 삼척시에 위치한 성황교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마이삭 때 발생한 붕괴 사고이고요. 성황교는 단경관 아치교로 상부 바닥판은 강봉으로 아치 리브와 바닥판을 연결하는 구조였고요.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방식은 양쪽 교대에서 힌지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힌지 방식으로 별도의 받침 장치 없이 간결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러한 구조는 횡방향 하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원류되면서 유송 작물에 의해 수압의 증가로 힌지 쪽 연결부에서 파단이 발생해서 하류축으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연결부가 필렛 용접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단면 용접이라든지 볼팅에 의한 연결 방식보다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쉽게 파단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추박교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마이삭 때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사례이고요. 부추박교는 2경관 타이드 아치교로 구성되어 있고, 아치 리브의 강성이 교량 구조물 전체를 지지하고 있던 형태였습니다. 부추박교도 성황교와 마찬가지로 수위 증가 및 유송작물에 의한 수압의 증가가 교량의 횡방향 하중으로 작용하면서 붕괴된 상황입니다. 아치 리브는 교대 쪽에서는 교축 방향으로 힌지 방식, 교축 직각 방향으로는 간결된 상태였습니다. 중간 교각에서는 앵커부에서 파단이 발생되었고, 일부 앵커는 뽑혀 있는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 종점부 교대에서는 힌지 연결부의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였고, 일부 아치 부재에서도 용접 연결부 파단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용접부가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에 위치한 이밤 2교입니다.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교량 및 접속도로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종점 측 성토 구간 접속도로가 유실된 사고입니다. 하천 설계 기준
기준에서는 계획 홍수량 500m 세제곱퍼세크 이상인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최소 경관장은 20m 이상, 여유고 1m 이상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여유고가 부족하여 하천이 범람하면서 접속도로의 성토부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영주에 있는 하총교입니다.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유량 및 유속이 증가하면서 교각 기초가 쇄골되고 교각이 전도되어 상부 슬래브가 낙교된 사례입니다. 이 CCTV 사진은 붕괴가 발생하기 전날 촬영된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슬래브가 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징조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므로 점검이나 진단 시에 이렇게 상부 구조나 난간의 처짐 형상이 조사되면 즉시 관리 주체에 보고해서 재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던 도림보도 육교입니다. 상부 구조는 트러스 보강 걷어교로 약 105m 정도 되는 보도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6년 9월 초기 점검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2022년 12월에 붕괴가 일어나기 수일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벌써 아치 캠버가 유지되지 못하고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점검에서도 처짐이 조사되었지만 벤트 등으로 임시로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계측 관리를 통해서 처짐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도 영향으로 인해서 힌지 지점부에 외측 변이가 발생하면서 기하학적 형상이 변화되어 부재의 측력이 증가되면서 힌지가 추가적으로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붕괴 직전 상현재 받침은 수축 방향으로는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인해 받침의 사이드 블록을 고정하고 있던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설계 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의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여야 될 것 같고, 지점의 미소 변이를 허용한다면 아치의 소습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침 개정사항입니다. 세부지침이 최근에 자주 개정돼서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3년 세부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성능평가 세부사항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는 이전 세부지침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고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과 일부 추가사항 정도입니다. 개정사항의 신구 대비표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통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진성능평가 세부사항 적용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고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편 3.2점 사항에서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세부사항은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시설물편이 신설되어 해당 시설물편의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량, 터널, 건축물에 대해서만 세부지침이 신설되어서 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당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편 부록 중에 반발 경도를 이용한 비파괴 강도 추정 제한식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의 세부지침에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 추정식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40메가파스칼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칼리스 추정식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량편 개정사항입니다. 교량편은 내진 성능 평가 세부 지침이 신설된 부분 외에는 세부 지침 1.4.1항의 상태 평가 기준에서 소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일방향 균열 상태 평가 기준 내용 중에 문구가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기존 상태 평가 기준 해설 내용을 보면 균열폭 1.0 mm 이상의 균열과 균열률 20% 이상인 상태를 2로 평가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균열폭과 균열률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균열폭과 균열률 중 한 가지만 상태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PSC 바닥판 상태평가 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철근 부식 손상 면적에 대한 기준이 표면 손상 쪽과 철근 부식 쪽에 중복으로 들어간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멘트 콘크리트 규면 포장 상태평가 기준입니다. 기존의 미세균열로 표현된 부분에 미세균열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 평가 시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 따라서 좀 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상태평가 기준 A에 대한 내용을 손상이 없음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난간 및 연석 부분입니다. 방음벽이 설치된 교량에 방음벽 파손 시 차량 통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방음벽 주요 부재 전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블 교량 부재별 가중치 관련 사항입니다. 부재별 가중치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다만 기존의 그 보조주탑의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 기존의 보조주탑 정의는 강주탑과 기초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주탑에서 그냥 콘크리트 주탑까지 포함해서 주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할 때 케이블 교량에서 교각과 보조주탑의 가중치를 종종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주탑은 주탑이 있을 때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진 성능 평가 세부 지침 교량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 내진 설계 기준보다 세부 지침을 우선시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내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쪽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검토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